자, 그러면 오늘도 3프로TV 정프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조력자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프로와 아이들의 알을 맡고 있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영광이겠습니다. 박병창 이사님이 이를 맡으시고 강영기 파트장님이 들을 맡으시고 정프로와 동시대에 함께 이렇게 방송한다. 얼마나 또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위즈덤 칼리지에는 그 광고 천재 정프로를 개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네요. 네. 어쩜 이렇게 또 광고까지 잘할까? 네. 자, 그러면 일단 마감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엄청 올랐더라고요. 아이고 참, 왜 올랐을까요? 뭐가 이렇게 좋아서 올랐을까요? 다우존스 3.57%. 아, 저게 근데 3.57이라고 하니까 저것도 와닿는데 저는 포인트로 얘기하면 1,500포인트가 올랐어요. 와, 다우. 네. 와.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2.95%. 이것도 500포인트입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오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S&P 500은 2.53%. 이거는 조금 올라서 146포인트. 네. 우리도 그냥 코스피 한번 막 100포인트, 150포인트 오르면 막 1,500포인트 한번 오르면. 자, 이렇게 이유를 뭐 달 필요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5.84%더 많이 올랐어요. 네. 러셀? 예. 이게 그 자국 기업보를 우선하다 보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다. 네. 미국을 상대로 미국에 장사하고 있는 기업들. 보통은 좀 큰 종목들일수록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크잖아요. 네. 근데 러셀에는 진짜 그냥 미국에서 미국으로 장사하는 기업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이 오면서 러셀 2000이 지수 기준으로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5.84% 올랐고요. 뭐 테슬라 12%, 15%. 네. 테슬라, 우리 일론 머스크가 이 변기통 뜯어가지고 백악관에 입성하는, 이게 예전에 트위터 사고서, 그 트위터 사고서 들어갈 때 이거 변기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세면대. 네. 이렇게 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론 머스크는 또 이제 트럼프가 당선 그 소감 얘기했을 때 뭐 슈퍼 천재다, 뭐 떠오르는 스타다, 뭐 그렇게 굉장히 치켜 세워줬습니다. 한 2천억 이상 정치 후원을 했고요. 네. 이거 굉장히 좀 흥미로운 데이터가 어제 이런 거 많이 돌았어요. 뭐요? 보여줬는데 그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 그 기부금을 어디다 많이 냈는가? 라고 했더니 테슬라는 그 몰빵, 트럼프 몰빵 100%. 나머지 기업들은 다 민주당이네. 다 민주당 쪽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의 그 정치 성향의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약간 좀 배팅을 하는 성격이 좀 있는 거고, 기업들은 그 불확실성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후원금 규모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뭐 최근까지 그 뭐 개표 결과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면은 그 개표 결과가 일단 경합주에서 초반에 그냥 거의 끝나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제일 제가 최근에 확인했던 지표들은 이미 그 294로 과반을 넘겼고요. 7대 경합주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경합이라고 했었던 펜실베니아,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에서 3%포인트 차로 승리를 확정을 졌고, 개표 후반부에는 미시간, 애리조나, 네바다 3개 경합주에서도 한 2에서 5% 정도 앞서면서 그냥 초반에는 초박빙이 좀 보였지만 그 결과적으로 좀 끝났습니다. 아,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잠깐만 시간 좀 끌어주시겠어요? 제가 그 어제 미국 대선 선거 방송을
제가 2번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1시 때 한 번 나오고 1시 때 한 번 나오고. 근데 11시 때까지만 하더라도 펜실베니아에서 그 개표 초기였기 때문에 민주당 쪽의 지지율이 거의 68% 정도까지 올라간 걸 봤었어요. 근데 이제 점심 먹고 왔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이런 걸 봤는데 그때 딱 개표 상황을 보니까 바로 펜실베니아가 역전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딴 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펜실베니아 하나의 역전으로 모든 판세가 결정된 시점이 됐다. 얼추 그 정도의 움직임 같더라고요. 네. 저는 어제 그 CS 윈드 차트 보여드리려고 좀 시간을 좀 CS 윈드. 이게 그 개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좀 뭐 약간 비슷하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헬스가 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주가가 쫙 올랐다가 아니랜다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정말 CS 윈드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그 미국의 개표 상황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의 개표 상황을 보시면서 거기에 베팅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크게 좀 차이가 나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 치유되도록 도울 것이다. 국경을 고치고 모든 것을 고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취임 기준으로는 바이든 대통령보다 나이 더 많은 그 최고령 대통령이 됐고요. 그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붙은 사람, 됐다가 떨어졌다 다시 붙은 거는 132년 만에 이제 두 번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NYT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보고서 트럼프가 폭풍처럼 돌아왔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도 뭐 대표적으로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매체인데 뭐 그래도 그 논평을 그렇게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제 트럼프의 대성공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 두 매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은 워싱턴 포스트도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이번에는 이제 해리스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려고 그랬다가 제프 베이조스가 거기에 대해서 못하게 했어요. 최대 주주니까. 그러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들도 되게 반발을 했었고 워싱턴 포스트의 구독자들이 반발이 되게 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독 취소를 하는 여기는 유가이기 때문에 구독 취소가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가장 그러니까 이번에 그 상황들에서 가장 수혜를 본 데가 어디냐라고 그랬을 때 뉴욕타임즈다. 어차피 뭐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갈 만한 매체가 이제 뉴욕타임즈라는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가 그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 힘들었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매체 입장에서는 더 잘 되지. 막 매일매일 막 센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거 비판하면서 그 민주당 쪽 지지자들의 그 구독을 막 받으면서 지지를 받았고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좀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즘도 보면 우리나라도 야권 성향의 그 언론들이 훨씬 더 잘 돼요. 아, 그렇죠. 비판하면서 비판할 게 있으니까 언론이 또 원래 뭐 목적이라는 게 이제 또 권력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후원금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데들이 좀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할까요? 아니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지 마요. 우리야말로 맨날 뭐 삼성 비판하고. 자, 그 미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4건의 형사 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추문 입막음 돈, 그러니까 성추문 있는 거 돈 주고서 막으려고 그랬던 거 이런 거는 유죄 판결이 좀 났었고 올해 암살 시도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2번 있었죠. 이런 것들을 잘 넓히면서 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제 정세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이제 2년 9개월간의 전쟁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후원을 끊게 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 가능성은 더 높아진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모두가 이
우리 그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야 11월 미국 대선 한참 남았는데 그때까지 전쟁하려고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를 거의 한 6개월 전쯤에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쪽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이제 뭐 당선자죠. 당선자가 될 경우가 오히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얘기들은 많이들 했었어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이 그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하고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토의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도 야, 좀 그만 좀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력하게 그만 좀 하라라고 말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속마음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또 겉으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사실 젤렌스키를 또 좋아하지도 않고 젤렌스키도 이제 점점 요구하는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거의 이제 겁박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안 도와주면 너 러시아 편이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안 도와주고 싶은데 근데 이럴 때 트럼프는 나 안 도와줄 건데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좋았었는데 동맹 중심의 국제 기조가 거래 중심의 관계로 변화하게 될 거다. 주고받으면 뭔가 해소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맹은 약간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치를 추구할 경우에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독재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옹호할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뭐 지금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미국이 어떻게 갈 거냐. 라는 부분들도 변수이긴 합니다. 근데 가치 중심으로 갔을 때는 아예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기에도 미국을 그렇게 중국을 세게 때리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거래를 할 것도 거래를 했었단 말이에요. 뭐 LNG 많이 사주고 뭐 농산물 많이 사주고 그러면 또 원래 또 세게 짜봤던 거다 살짝 풀어놓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의 거래 중심의 국제관계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점은 우리에게도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그 가치지향적인 외교를 하거든요. 이게 어느 쪽이 됐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약간은 가치지향적인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그 형님격인 미국이 거래 중심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주한미군 관련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뭐 있을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이어서 지금 상원에서도 한 52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이겼어요. 공화당이 상원 이기고 대통령이 이기고 그 다음에 하원은 어떻게? 하원은 아직까지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습니다. 하원도 아마 공화당 쪽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가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제어 장치가 없는 거죠 이제. 다만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이런 일방주의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긴 있으니까 뭐 그 정도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들이 민주당과 뭔가 뭐 같이 뜻을 함께하는 일이 사안별로 있을 수는 있으나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매우 공화당 일변도 트럼프 일변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한 뉴스를 준비를 했는데 정프로는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좀 내용을 땡겨오면은 그 IRA 같은 경우에 이제 보조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조금 IRA 보조금 없애겠다라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인데. 그 IRA 보조금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 중에 공화당 지역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의회와 어떤 그 주와 어떤 지지자들과의 괴리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되게 고민이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지지하는 거하고 전에 얘기했던 거하고 실제 정책하고 충돌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어제 그 역외 환율 기준으로 1,400원 뚫렸습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약달러예요. 그러니까 수출을 하기 좋은 약달러. 근데 어제 1,400원이 뚫린 거는 트럼프 트레이딩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방침을 보면서 강달러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약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결의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건데 어제 삼성 KPNG에서
바로 보고서를 냈어요. 네. 미리 써놓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흥미롭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글자를 약자로 해서 요새 컨설팅 업체들도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뭐예요? T 그러면은 트레이드 앤 트리프 이런 식으로 R 그러면 리스크 테이크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정프로님 되게 시니컬한 표정으로. 옛날에 뭐 태주의 방언 만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데 우리가 뭐 무역 정책이 보호무역주의로 갈 거다. 그리고 저금리 약달러를 지향하며 리스크를 감수할 거다. 이게 트럼프 후보 시절의 얘기였어요. 네. 근데 강달러로 간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갑작스럽게 변화할 수 있는 정책 기조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이게 이 위에서 했던 얘기랑 상충되는 거랑 굉장히 좀 비슷하고요.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다. 매니팩처링. 이거는 뭐 바이든 행정부와 큰 차이는 없지만 정책의 방향은 좀 달라지겠죠. 그 패러독스,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공약 추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트럼프 대선의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변 사람들도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기 때 있던 사람들 거의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이방카 좋아했는데 이방카가 이제 잘 안 보이고 아들들로 좀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방카랑 쿠슈너는 이제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공약 같은 거 만들 때 공약집이라는 거를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공약집을 만드는 게 자기의 영향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공약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선거할 때 이런 거 공약으로 제안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시를 하면은 거기서 그 성향에 맞는 후보가 그 싱크탱크의 공약을 보면서 이런 거는 좀 괜찮은 정책이네 해서 채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싱크탱크 자체가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로비를 하려면 여기다가 해야 되는 거야. 뭐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싱크탱크들 쪽에서도 좀 먹히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1기 트럼프 당시에 관료들 아니면 거기에 정책 입안자들을 많이 이렇게 영입을 해서 그런 공약집을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이제 그 공약집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안 읽어봤는데요? 자기네 공약집인데.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 했던 1기의 그 강요들이 영입돼서 만든 공약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짠하고 공약집을 제시를 하면서 뭐 우리 공화당 쪽 지지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공약을 한 게 좋습니다. 라고 이제 좀 거기다 돈 쓴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한마디. 안 읽어봤는데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력을 보면은 이거를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그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조금 왜 주냐? 보조금 안 줘도 들어올게 할 거다. 관세를 높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이거를 대응하려면, 그러니까 원래 보조금을 주는 방식은 그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유무역을 위배하는 건 맞는 불공정 거래인데, 그렇게 보조금을 안 주고 관세를 이렇게 높이게 되면 우리도 불공정 거래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주는 법안들이 요새 통과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주면 여기 관세 올라간 것만큼 상쇄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보조금 줘갖고 그들의 기업을 키우고 있다고 WTO에 제소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제소해봐야 WTO는 지금 위원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어쨌든 거래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관세 올라간 것만큼 우리나라가 보조금을 줬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똔똔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뭐가 되냐면은 한국 정부 돈이 미국 정부 돈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 정부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을 통해서 그냥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이전에는 양쪽 다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끼리 그 거래를 했었던 건데 여기서 관세가 한국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보내면 얘가 거기 들어갈 때 통행료를 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통행료를 우리 정부가 내주는 것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의 이전 소득이죠, 완전. 이전 소득. 정부 간 이전 소득. 짜증나. 짜증나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의 시대도 지나고 동맹의 시대도 지나 이제 거래 중심의 국제주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철저한 통상 정책들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게 단순히 기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좌우하느냐 마냐를 넘어서 그냥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부가
그대로 유출이 되는 구조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런 경우 이제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이제 유리한 거고 그죠.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불리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수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수입 많이 하는 나라는 그냥 미국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유리하고 나머지 막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은 계속 그냥 정부 돈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을 따졌을 때 좋은 점도 우리한테 거래상의 좋은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거죠? 뭐냐면은 지금 사실 미국 중심의 그 경제 구조도 굉장히 위험하지만 우리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중국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이 정말 큰 위협이 됩니다. 이게 그 우리가 중국 얘기를 잘 안 해서 그런데 어지간한 산업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 세계에서 중국 업체들과 경합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거를 오히려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제어해 줄 수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또 미국의 주먹이 우리 산업에게도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뭐 제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 중에 제일 우려하는 분야 오히려 화학이거든요. 화학은 울산, 여수, 대산 이런 데 거의 초토화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불가예요. 불가. 방법이 있냐? 없습니다. 아예 없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국을 레버리지 삼아서 어떻게 좀 막아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AMPC 같은 경우에 굉장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는 게 LG엔솔의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 원입니다. 근데 거기서 AMPC 보조금을 빼버리면 적자입니다. 거의 4,500억 그냥 받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뭐 SK온도 240억 영업이익인데 AMPC 제외하면 600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저는 어차피 이거 거래주의잖아요. ISDS 제소해야 된다고 봐요. 만약 없애면 그 보조금 준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투자했는데 정부가 이거 바꿔갖고 우리한테 투자에 대한 손실을 줬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제소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감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거든요. 괜히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제소하면은 미국이 밉보이는 거 아니냐. 밉보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도 한미 동맹이 있는데 뭐 미국이 우리 좀 챙겨주지. 그리고 미국도 우리나라 많이 챙겨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준다고 했을 때 감정적으로 서운해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그냥 묵묵히게 이런 거를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런 걸 오히려 바보처럼 보고 자기 할 말 하고 똑부러지게 자기 논리로 대들고 이런 걸 오히려 좋아하더라고. 그렇죠. 그 사람 뭐 책이나 이런 걸 쭉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소할 거 있으면 제소하고 아니라는 거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그러니까 제소하고 풀어주면서 다른 과정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중국 웹메모리 반도체 수출하는데 미국이 걸림돌이 될 거다 이거 걱정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도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내가 중국이랑 거래하는 건데 왜 자꾸 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 뭐 그런 걸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하고 다 얘기 대갖고 하고 있는 건데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이 좀 국가적으로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됐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또 해 나가야 될 방향이니까 이렇게 보고 세 번째 뉴스를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는 그 증선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쩌면은 이게 과징금 41억 원의 중징계니까 거기다가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임원에게도 과징금이 개별 부과가 됐고 여기에 재무담당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니까 꽤 강한 조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일 높은 수위까지는 아니었어요. 대표이사의 해임 권고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건 아니지만 그 밑에 단계에서는 이제 꽤 높은 제재를 좀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런 거였어요. 가맹 수수료가 20%인데 20%를 받아가지고 한 7% 정도를 광고비 같은 걸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들 보면 위에 광고판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를 달고 다니면은 광고를 당신이 해줬으니까 그 사용료로 해서 이제 17% 정도를 준 거예요.
그러면은 카카오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냐면은 실질적인 이익은 3%인데 그러니까 20을 받아갖고 17을 돌려줬으니까 3인데 이게 매출은 20이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분식 회계를 한 거 아니냐. 요게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17% 20%가 좀 이게 뭐 이거 나중에 상장할 때 좀 비싸게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이었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의까지는 안 보고 한 중과실의 그 고의 높은 수준 고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서 1단계를 적용을 한 겁니다. 고의로 하긴 한 건데 그 단계가 아주 악질이면 뭐 한 3, 4단계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조금 뭐 이 정도면 하면 이제 한 1단계 이 정도 이렇게 보는 거군요. 이거 빠르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거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좀 있는 얘기여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매출을 올려가지고 이제 매출 올린 다음에 그거 돌려줘갖고 하면은 재무제표상에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보면은 이거 알잖아요. 수익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매출은 크게 나타나지만 사실 이익은 별로 안 난다라는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카카오 모빌리티는 이게 스타트업 광풍의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는데 PSR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설득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매출로. 매출 큰 거 가지고 이제 시장에다가 보여주면은 시장이 거기 넘어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 이제 PER, PBR 뭐 다양한 이제 측정 방법이 있을 텐데 PSR이라는 거는 매출액 기준으로 회사 가치를 정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그때 당시에는 먹혔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너도 나도 막 비싼 값에 막 쿠팡 뭐 PSR 막 엄청 높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이게 진짜 따박따박 비즈니스 해갖고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야 이거 20% 받아갖고 17% 돌려주면 우리 매출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시장에다가 요새 뭐 버블의 시대인데 우리도 버블에 올라타자 이런 발상으로 했다라는 거는 뭐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잘못한 부분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런 발상 자체를 매번 한다는 게 카카오의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고요. 업보를 정리하는데 원래 시간은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비난이 과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도한 건 뭐냐면 택시업계가 기득권을 위해서 카카오 모빌리티를 때릴 때 그 여론을 가지고 그냥 가서 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어떤 일이, 그러니까 이 일의 시작은 한 1년 전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있는 거기 간담회에서 택시 그 어떤 기사님이 손을 들고서 카카오 모빌리티가 수수료를 너무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카카오 가맹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모빌리티한테 수수료를 많이 받는다고 뭐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20을 냈지만 17을 돌려받기 때문에 자기의 실질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때 왜 와가지고 이렇게 가맹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했냐면 이분은 가맹택시 가입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카카오에 수수료를 내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히려 그 부산 개인 택시 조합의 이사장이었고 그러니까 카카오의 대척점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 그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는 분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그럼 가맹택시라는 게 나쁜 거냐라는 부분하고 이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산업을 고객 중심의 어떤 변화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전히 택시 기득권을 중심으로 한 논리를 펴고 그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못했다라고 뒤집어 씌우고 나면 소비자들의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뭐 그 단거리 콜, 우리가 뭐 조금 짧은 거리 가려 그러면 안 잡아주잖아요, 안 태워주잖아요, 택시 아저씨들이. 그런 문제 알고리즘으로 좀 개선해 보려 그랬던 부분들도 그냥 카카오 모빌리티를 욕하는 그런 흐름 속으로 그냥 확 가버리면서 묻혀버렸거든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들이 개선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버리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택시의 어떤 소비자 보호 관점, 수의자 권리 보호 관점에서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한 중징계 이게 있다는 소식 세 번째로 전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